한 한국인 여성이 기차역에서 콜롬비아인 무리를 보고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콜롬비아인들도 같이 소리치는데요. 잘못은 그쪽이 하고 왜 저희한테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한국은 외국인을 상대로 도대체 어떤 사기를 치려고 하는 거예요? 저희 소방관이에요. 호락호락하지 않으니까 그만하세요. 심지어 일행 중에 한 명은 스마트폰을 들어서 심각한 표정으로 촬영까지 하는데요. 그들은 주변을 아주 경계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저는 엘이라고 하는데요. 콜롬비아에서 소방관을 하려고 소방학교에 재학 중입니다. 한국에서의 놀라운 첫날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왔습니다. 솔직히 한국에 왜 가냐고 물어보시면 아시아가 궁금했습니다. 동료인 프레터는 일본에 가본 적이 있었고 다른 동료인 리자는 중국에 가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엔 한국에 가보자고 한 것이었죠. 저희는 한국에서 사실 로맨스도 좀 기대했어요. 콜롬비아인은 콜롬비아인의 외모에 대한 자부심이 있으니까. 인천공항에 들어서는 순간 마치 미래의 세계로 걸어 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콜롬비아에 있을 때는 그다지 인상적이지 않은 공항에 익숙했거든요. 하지만 이곳은 현금뿐만 아니라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ATM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저희는 마치 사탕 가게에 온 어린아이처럼 신기한 듯 눈을 크게 뜨고 있었습니다. 와, 이것 좀 봐요. 저는 거의 믿기지 않는 듯 중얼거렸습니다. 마치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장면이네요. 콜롬비아에서 ATM은 현금을 인출하는 것만 하면 끝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이 기계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 같았어요. 터치 스크린을 만지작거리니 익숙했던 것보다 훨씬 반응이 빨랐습니다. 공과금 납부, 송금, 영화 티켓 예매까지 할 수 있는 저는 화면의 옵션을 읽으며 큰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지나가던 행인이 제가 왜 기계와 대화하는지 궁금한 듯 호기심 어린 눈빛을 보냈습니다. 저는 혼자 껄껄 웃으며 카드를 넣었습니다.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자. 화면에는 다행히도 영어로 된 지침이 표시되었습니다. 저는 사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에 감탄하며 모든 것을 생각했구나라고 속삭였습니다. ATM 절차는 매끄러웠고 집에서 했던 어떤 거래보다 빨랐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문제가 생겼어요. ATM기가 카드를 먹은 것이었어요. 저희는 다급하게 정해진 번호로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하면서도 돌아가서 카드를 다시 발급받을 생각에 머리가 깨질 것 같았죠. 얼마나 많은 것을 제출해야 하며 얼마나 많은 절차를 밟아야 하나.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경쾌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돌아보니 한 명의 유지보수 작업자가 공구를 손에 들고 이미 현장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정말 5분도 안 되는 시간이었어요. 저는 사람이 ATM기에 숨어 있던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 정도였어요. 저는 빠른 대응 속도에 놀라며 중얼거렸습니다. 콜롬비아에서는 고장난 ATM을 수리하는데 며칠은 기본이거든요. 고장난 걸 고치려고 사람을 기다리느니 카드를 포기하고 다른 ATM기를 찾는 게 빠를 거예요. 당황한 제 표정을 알아차린 직원은 정중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일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흥미롭게 지켜보았습니다. 얼마나 효율적인가라고 생각했습니다. 순식간에 ATM 화면이 다시 깜빡이고 서비스 중단 표시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사라졌습니다. 직원은 제 카드를 찾아주었어요. 심지어 더 대박인 것은 ATM기에서 돈을 인출하고 나온 뒤에 사람들의 반응이었어요. 돈을 훔치지도 않고 경계하는 태도도 없이 사람들 앞에서 돈을 세고 태연하게 가방에 넣더니 다들 움직였어요. 이렇게 가방에 무관심한 사람들은 처음 봤어요. 아마 콜롬비아였으면 ATM기에서 돈을 뽑는 순간부터 한 무리의 조직이 이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한 명이 일부러 부딪히면서 소리를 지르고 눈을 속이고 뻔하죠. 팀 리더인 프레터가 가장 먼저 우리의 침묵을 깨뜨렸어요. 집과는 전혀 다른 곳이네요. 그가 말하자 우리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항은 거대하고 매우 깨끗했으며
매우 안전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우리가 익숙했던 것과는 완전히 대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외모에 자신 있었던 콜롬비아 세 남자의 자신감은 완전히 떨어졌어요. 한국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이랑 다르게 키가 아주 컸어요. 게다가 중국 사람들과는 다르게 발육이 훨씬 더 잘 되어 있었죠. 저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세련되게 꾸미고 있는지가 신기했어요. 옷을 잘 입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피부가 엄청나게 좋았어요. 저희는 로맨스는 포기해야겠다고 셋이서 웃음을 지었어요. 이제 기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움직이는 호텔에 앉아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바로 그런 느낌입니다. 넓은 좌석, 무료 와이파이, 그리고 모든 곳에 전원 콘센트가 있습니다. 콜롬비아에서 이 정도 속도의 기차를 타려면 일반 기차의 3배에 달하는 비용을 내야 하거든요. 와이파이는 안 돼요. 아니면 와이파이라는 이름을 달고 쓰레기 같은 속도를 자랑하는 유료 인터넷망을 사용하면 돼요. 여기서는 휴대전화를 충전하거나 노트북으로 작업하거나 아무 걱정 없이 휴식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가장 좋은 점은 바로 신뢰감이었어요. 사람들은 죄다 자기의 짐에 잠금 장치를 하나도 하지 않고 있었어요. 콜롬비아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콜롬비아에서 잠금 장치를 안 한 캐리어는 자선단체라고 불릴 수 있을 정도예요. 무료 나눔이죠. 다 가져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아무도 도난을 걱정하지 않았어요.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었습니다. 며칠 뒤에 저를 놀라게 한 사건이 있었어요. 저희가 에스컬레이터를 타려고 하는데 통화를 하면서 지나가던 한 한국 여자분이 제 옷에 커피를 쏟았어요. 저는 순간적으로 좀 짜증이 났습니다. 여자분은 자기가 더 놀란 것처럼 소리를 질렀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어디서든 있을 수 있는 일이니까 그냥 그분을 보내려고 했어요. 사실 좀 무서운 것도 있었어요. 콜롬비아 관광지에서 이런 일이 있다는 건 일부러 옷을 뺏어가거나 혹은 옷에 있는 지갑을 뺏어가려고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더욱더 빨리 이 사람을 보내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너무 죄송해하면서 코인 세탁방이 근처에 있으니까 이용하는 게 어떻겠냐고 하셨죠? 저는 빨래를 할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감사해하면서 코인 빨래방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여기도 대박이었어요. 한국에서는 세탁기조차도 첨단 기술이더라고요. 호스텔의 세탁기가 고장나서 동전으로 작동하는 빨래방에 갔어요. 현금이 없나요? 문제 없어요. 빨래방에 있는 세탁기들은 섬유 연제까지 자동으로 넣었어요. 빨래방은 냄새도 좋고 따뜻하고 거의 거기서 생활을 해도 될 수준이었어요. 빨래만 하는 게 아니었어요. 무료 간식, 커피, 공용 노트북 등 빨래를 하는 장소라기보다는 멋진 아지트 같은 곳이었어요. 콜롬비아에서 빨래방은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커피를 들고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정말 세심하게 배려하는구나. 저는 그 세심함에 감탄하며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구석에 있는 게임 콘솔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빨래를 건조기에 돌리는 동안 비디오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코인 세탁소 주인이 빨래를 기다리는 시간을 고려해서 게임기까지 가져다 놓은 것이었어요. 게임 콘솔이 있는 PC방이라고 소문이 나면 아마 일주일 내로 코인 빨래방의 유리창이 다 깨져 있을 거예요. 팔아서 돈을 벌려고 하는 도둑들이 많으니까요. 콜롬비아에서 빨래방에서 시간을 보낸다는 것은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거나 멍하니 벽을 바라보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하지만 이곳에서는 사람들이 실제로 시간을 보내는 커뮤니티 공간과 같았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사소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우리의 눈을 해주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발전된 나라가 아니라 공동체의 신뢰와 안전이 삶의 방식인 곳이었죠. 한국을 단순한 휴양지가 아닌 언젠가 고향으로 삼고 싶은 곳으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게 한국에 오고 나니까 잠이 잘 오더라고요. 이 경험을 프레터한테 말했더니 프레터도 그렇다고 했어요. 뭐가 차이인 거야 했더니
프레터가 바닥이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그랬어요. 신발을 신고 들어가서 낡고 더러운 콜롬비아의 바닥과는 달랐어요. 아주 위생적이었죠. 이건 정말 다르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콜롬비아에서는 침대와 중앙난방에 익숙해져 있는데 이곳에서는 바닥 자체가 난방이 되더군요. 바닥에서 자는 것이 신기하기도 하고 약간 회의적이기도 했지만 온돌은 기분 좋게 따뜻하고 포근했어요. 깨끗하고 따뜻한 온돌 바닥에 자리를 잡고 이불 사이로 은은하게 스며드는 온기를 느끼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편안함에 나는 혼잣말로 속삭였어요. 너무 덥지도 춥지도 않은 적당한 온기가 느껴졌어요. 바닥이 저를 부드럽게 안아주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 오랜만에 긴장을 풀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곳에 누워있는 동안 저는 이곳의 청결함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콜롬비아에서는 바닥에서 잠을 잔다고 하면 먼지와 우물에 대한 걱정 때문에 눈살을 찌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티끌 하나 없이 깨끗해서 편안함을 더했습니다. 온토의 부드러운 열기는 곧 저에게 마법을 부렸습니다. 콜롬비아에 있을 때도 항상 숙면을 취하는데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하지만 이곳에서는 따뜻하고 포근한 온도에서 쉽게 잠이 들었습니다. 이제 익숙해질 수 있겠어. 저는 중얼거리며 잠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몇 년 만에 가장 푹 잘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저는 상쾌함과 활력을 느꼈습니다. 온도는 정말 다르네요. 너무 편안해서 다음 날 이불에서 나오고 싶지가 않을 정도였어요. 한국에서 어느 날 저녁 저는 말로만 듣던 치맥을 처음 경험했습니다. 치킨과 맥주의 조합인 한국의 치맥이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어봤지만 이번 치맥은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어요. 들어가는데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저희가 자리에 앉자 우리가 3명이라는 것을 안 직원은 우리 테이블에 빈 의자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걸어가더니 커다란 봉지에 인형을 들고 돌아와 빈 의자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이제 한 분이 짝이 없어서 외롭지는 않겠네요. 그녀가 행복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는 장난감으로 채워서 마치 새 친구가 들어온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한국에만 있는 문화인가 봐요. 저는 재미있다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웃었습니다. 크고 푹신한 고민은 활짝 웃으며 마치 일원인 것처럼 우리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친구들과 저는 즐거운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오늘 밤에 새 멤버가 생긴 것 같네요. 제가 농담을 던졌습니다. 새 친구를 위해 건배라고 말하며 장난감을 향해 잔을 들어올리자 우리 모두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북적이는 식당에 앉아 황금빛으로 바삭하게 튀긴 치킨, 한 접시가 시원한 맥주 한 잔과 함께 우리 테이블에 도착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콜롬비아에서 먹어본 정교한 요리와 비교하며 소박하지만 매력적으로 보인다고 생각했습니다. 한 입 베어 물자마자 정말 맛있어요 라고 소리내어 감탄사를 연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닭고기는 겉은 바삭하고 속은 부드럽고 육즙이 풍부했으며 미각에 춤을 추는 듯한 풍미가 느껴졌어요. 콜롬비아에서 먹었던 세련되고 소스가 많이 들어간 치킨 요리와는 전혀 다른 맛이었어요. 맥주를 한 모금 마시면서 맥주가 치킨의 매콤하고 달콤한 맛과 얼마나 잘 어울리는지 깨달았습니다. 평범한 맥주인 걸 아는데도 치킨이랑 먹으니까 너무 맛있었어요. 왜 이렇게 맛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저희는 치킨을 추가로 주문하고 말았어요. 콜롬비아 사람들은 와인과 치즈를 곁들여 먹지만 이 치맥은 차원이 다르다라고 생각하며 조화로운 맛의 조화를 즐겼습니다. 내 인생에서 먹은 최고의 술 조합이야. 진짜로 저희는 너무 만족스러웠어요. 저는 국립중앙박물관도 좋았어요. 박물관에 들어서자마자 그 거대한 규모에 압도당했습니다. 대단하다. 저는 혼잣말로 속삭였습니다. 건축물은 현대적이면서도 한국 전통의 우아함이 느껴졌습니다. 넓고 통풍이 잘 되며 평온함이 가득했습니다. 복도를 돌아다니는
한국 전통 문화의 유물과 예술품을 발견했습니다. 각각의 전시물은 제가 본 적 없는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는 창문이었습니다. 정교한 도자기, 우아한 한복, 섬세한 서예는 유럽에서는 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아름답다라는 말을 몇 번이고 되뇌었습니다. 저는 돈이 아주 많은 사람이 소장할 법하다고 생각했어요. 보고만 있어도 뿌듯할 것 같았거든요. 특히 제 마음을 사로잡은 곳은 한국 전통 회화를 전시한 갤러리였습니다. 색채가 선명하면서도 조화롭고 한국의 과거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분명 사실적으로 그린 그림이 아닌데도 그림이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생동감이 느껴졌어요. 심지어 먹과 한지만을 쓴 그림도 그랬습니다. 천이나 한지 같은 종이들도 콜롬비아에서는 전혀 본 적이 없는 것들이라서 재미있었어요. 박물관에서 몇 시간을 보냈고 시간이 지날수록 한국 문화에 대한 감상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소박함과 우아함, 심오한 아름다움이 어우러진 한국 문화는 저에게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역사와 예술을 세심하게 보존하는 모습에서 유산에 대한 존경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콜롬비아인으로서 유럽의 다양한 회화와 이집트의 많은 건축물들을 어렸을 때부터 보고 자랐는데요. 박물관을 나오면서 저는 풍요로움과 영감을 느꼈습니다. 한국의 전통 문화는 정말 숨겨진 보석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시간이 끝나갈 무렵 제가 경험했던 놀라운 여정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공항에 서서 콜롬비아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깊은 감사와 함께 우울한 감정이 교차하는 것을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한국은 정말 여러모로 저를 놀라게 했어요. 저는 혼자 생각했습니다. 한국에서 느낀 안전은 한국에서 경험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밤거리를 걷거나 효율적인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카페에 물건을 두고 내릴 때 등 모든 순간이 한국 사회가 얼마나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곳인지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콜롬비아에서는 문화와 환대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지만 한국의 공동체 의식과 배려심은 또 다른 차원의 것이었습니다. 식당의 친절한 직원들, 도시를 깨끗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부지런한 사람들, 그리고 이를 유지하는 한국 사람들까지 제가 만난 모든 사람들이 제 여행에 특별한 무언가를 더해주었습니다. 공항의 탑승 안내방송이 울려 퍼지자 가슴이 찡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곳이 그리울 거야 저는 속삭였습니다. 한국은 저에게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라 안전과 존중, 공동체를 중시하는 문화에 대해 눈을 뜨게 하는 경험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가 공무원이라서 타국에서 일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슬픔을 느꼈어요. 반드시 한국에 다시 와야겠다고 생각했죠. 다음에 한국에 오게 되면 가장 길게 와서 한국의 모든 것들을 흡수해 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인천공항과 연결된 공항 지하철 스테이션 한국으로 휴가라도 온 듯. 선글라스를 착용한 수십 명의 외국인 여성들이 지하철 티켓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유리가 깨지는 소리와 함께 한 외국인 여성은 환호성을 지르기 시작하는데요. 소리가 나는 곳으로 달려간 다른 외국인 일행들도 눈이 휘둥그레지며 믿을 수 없다는 말을 반복하기만 합니다. 과연 외국인 여성들은 한국의 지하철 스테이션에서 무슨 일을 겪은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포르투갈에서 직장인 스쿼시 팀을 운영하고 있는 아그로라고 합니다. 제가 운영하는 스쿼시 팀은 처음에는 규모가 작은 직장인 팀에 불과했으나 지금은 엄연히 회사의 후원과 포르투갈 체육회의 지원을 받고 있는 프로팀에 가까운 스쿼시 전문팀으로 규모가 커진 상태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저희 회사에서는 여름 휴가철이 되면 스쿼시 팀에 소속되어 있는 인원들에게 해외로 동반 휴가를 갈 수 있는 일정의 기회를 주며 심지어는 휴가 기간에 대회를 참가하도록 경비 지원까지 해주고는 합니다. 그런데 최근 저희 직장인 스쿼시 팀에서는 한 사원의 제안으로 여름 휴가를 즐기기 위해 처음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는데요. 한국에서의 아마추어 스쿼시 대회 참가와 동시에 여름 휴가를 제안했던 사원 나타샤는 평소 한국에 대해 꽤 관심이 많던 친구였지만
대부분의 사원들은 나타샤의 제안에 동의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같은 돈으로 해외여행을 갈 것이라면 미국이나 휴양지의 나라로 가는 것이 대부분이었기에 뜬금없이 전혀 관심이 없던 나라. 한국으로의 제안은 모든 사원들에게 달갑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운영 책임자였던 저는 여행 예산이 상당히 저렴하게 책정되는 한국의 마음이 이끌렸고 결국 팀원들을 설득해 나타샤의 주도하에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하게 되었습니다. 나타샤는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자신의 거주지인 서울 집에 짐을 풀고 여행을 시작하자는 제안을 했고 실제로 저와 팀원들은 한국의 공항에 도착한 후 곧바로 택시를 타고 나타샤의 집으로 향했는데요. 사실 한국의 인천공항에서는 시차 적응 때문에 정신을 제대로 차리지 못해 둘러볼 시간이 별로 없었는데 이상하게도 택시를 타고 가면서 보이던 창문 밖의 한국 도시 풍경은 상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이 다소 낙후되고 가난한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한국은 이러한 모습과는 전혀 거리가 먼 미국보다 도시 인프라 구성이 잘 되어 있는 선진국 대도시의 모습을 완벽하게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또한 한국에서의 진짜 놀라움은 바로 나타샤의 거주지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약 10명이 넘는 팀원들과 함께 나타샤의 오피스텔 입구에 도착해 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해 내부로 들어간 순간 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에 눈이 휘둥그레지고 말았는데요. 놀랍게도 그곳에는 수십 개의 우편함이 상당히 쾌적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었고 단 하나의 잠금 장치도 없이 우편물들이 그대로 보관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제가 경험했던 미국이나 포르투갈에서는 최근 우편함을 통째로 뜯어서 훔쳐가거나 우편함의 우편물들을 이용해 디지털 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엄청나게 폭증하고 있어서 대부분의 우편함에는 자물쇠가 채워져 있거나 아예 우편함 자체를 제거한 거주지도 많은데 한국은 이러한 나라들과는 전혀 상황이 달랐습니다. 또한 더욱 충격적이었던 것은 우편함마다 개별적인 작은 구멍이 따로 존재하고 있어서 너무나 편하게 언제 어느 때나 우편물을 꺼내갈 수 있었다는 사실인데요. 실제로 제가 태어난 나라인 포르투갈에서는 우편물의 도난 사고가 너무 심해서 아무런 구멍 없이 개별적인 열쇠로 문을 열어야만 우편물을 가져갈 수 있는 불편한 시스템이 대부분인데 한국은 너무나 편리하게 각 호실마다 우편함의 투입구가 따로 존재하고 있어서 엘리베이터를 타러 가는 그 잠깐의 순간에도 우편물을 가져가는 편리한 이동이 가능했습니다. 실제로 포르투갈의 이러한 불편한 우편물 운영 시스템 때문에 우편물을 배달하는 배달원은 우편왕 바닥에 우편물 수십 개를 섞어서 놔두고 그냥 가버리거나 잠겨있지 않은 우편함을 찾아내 모든 우편물들을 한 번에 섞어서 넣어놓고 떠나버리기 때문에 나중에 섞여있는 우편물들 속에서 자신의 우편물을 찾는 것은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비효율의 상황을 유발하고 마는데요. 우편함을 쳐다보며 당황하고 있는 저의 모습에 다른 직장 동료들도 이렇게 생긴 우편함은 살아생전 처음 본다면서 굉장히 놀라워했고 우편함마다 구멍이 뚫려 있는 모습을 보고는 이렇게 해도 아무도 우편물을 훔쳐가지 않냐면서 나타샤에게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나타샤는 갑자기 웃음을 터뜨리더니 요즘 한국인들은 그마저도 전부 QR코드 우편 시스템으로 대체하고 있다는 말과 함께 디지털 인프라가 발달한 한국답게 종이의 소모가 발생하는 실물. 우편물 대신 우편함의 QR코드나 휴대폰으로 우편물의 내용물을 직접 알려주는 디지털 우편 시스템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믿을 수 없는 설명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휴대폰 문자로 우편물이 전송되면 누군가 훔쳐가는 도난 문제도 발생하지 않고 종이의 소모까지 줄일 수 있다는 생각에 저는 한국이 이렇게나 기술이 발달한 나라였나라는 생각에 말문이 막히고 말았고 그건 다른 직장인 동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인들에게는 우편물을 가져가는 것이 너무나 평범하고 평화로운 일이었지만 미국이나 포르투갈에서는 우편함과 우편물의 도난 문제로 꼴머리를 앓고 있는 반대되는 모습은 한국이 얼마나 선진국의 나라인지 한 번에 인식시켜주는 놀라운 경험이었죠.
나타샤가 사는 거주지만 그런 줄 알았으나 바로 옆 오피스텔도 똑같이 개별 투입구 우편함이 설치되어 있었고 저는 이때부터 한국인들의 편리하고 걱정 없는 삶이 부럽기 시작했습니다. 나타샤의 거주지에 짐을 풀어놓은 뒤 나타샤는 곧바로 자신이 한국 여행 가이드를 해줄 테니 포르투갈에서는 겪어볼 수 없는 지하철을 경험해 보자고 하더군요. 실제로 포르투갈에는 아직도 상용화되어 있는 지하철이 없어서 대부분은 버스로 이동을 하거나 먼 거리일 경우 무조건 차로 이동을 하는 것이 현실인데 저는 한국에 지하철이 있다는 사실에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당연히 후진국인 한국도 포르투갈과 똑같이 지하철이 없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나타샤는 아마 한국의 지하철이 기술력에서는 전 세계 1위일 것이라며 뿌듯한 표정을 보이고는 집 바로 앞에 지하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는데요. 다른 동료들은 어떻게 집 바로 앞에 교통수단인 지하철의 입구가 있을 수 있냐면서 믿을 수 없는 반응을 보였고 저조차도 그럼 집에서 바로 나와 1분 만에 지하철을 타는 편리한 삶이 한국에서는 당연한 것이냐며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타샤는 한국에서의 경우 교통 편의성을 위해 거주지의 주요 거장 근처 대부분에는 지하철을 탈 수 있는 역이 있다는 믿을 수 없는 지도를 보여줬고 실제로 눈앞에 보이던 수십 개의 지하철역은 서울 도심 곳곳에 퍼져 있었는데요. 미국에서조차 교통 인프라가 너무 낙후되어 있고 치안이 좋지 않아 위험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았는데 한국에서는 지하철만 탄다면 도시 전체 그 어디로든 이동이 가능한 편리한 교통 인프라와 저렴한 지하철 비용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발달된 도시 수준을 느끼게 했습니다. 실제로 포르투갈에서는 지하철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서 마트라도 한 번 가려고 하면 차를 타고 1시간 이상 이동해야 되거나 버스를 타더라도 모든 짐을 들고 버스에 타야 돼서 너무나 불편한 경우가 많은데 한국은 마트들조차 지하철과 가깝게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모든 생활이 반경 1km 내에서 해결되는 것 같은 편리함을 보이고 있었죠. 한국에 오기 전에는 다소 불편하고 가난한 나라가 아닐까 생각했지만 실제로 겪은 한국은 제가 경험했던 나라들 중 최고로 안전하고 교통의 편리함도 좋아서 관광하기에 너무나 최적의 나라였습니다. 그 후 나타샤의 뒤를 따라 처음 들어가게 된 한국의 지하철은 입구에서부터 저를 압도되게 만들었는데요. 미국에서도 지하철을 경험했던 적은 있었지만 한국은 미국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의 지하철 규모를 가지고 있었고 내부 스테이션 통로에서부터 미국보다 훨씬 쾌적하고 관리가 잘 되어 있어서 마치 호텔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또한 너무나 신기했던 것은 지하철 내부에 있던 긴급 구호용품이었는데요. 나탈리는 지하철에서 화재가 발생하거나 비상 상황이 생겼을 때 지하철 승객 그 누구라도 사용할 수 있게 한국의 지하철 스테이션 대부분에는 이러한 구호물품들이 간격을 두고 꽤 많이 설치되어 있다고 했고 저는 이러한 시스템이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포르투갈에서는 소화 관련 장비나 방독면들이 너무나 비싸서 실제 포르투갈의 소방대원들조차도 예산이 부족해서 비상 소화기가 없는 경우가 많은데 놀랍게도 한국은 지하철 내부에 이런 비상 소화기가 상당히 많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저는 너무 놀라서 나타샤에게 한국은 혹시 돈이 남아도는 나라냐면서 헛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었고 나타샤는 한국의 지하철이 종합점수 1위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며 지하철의 편리한 이용에서뿐만 아니라 안전이나 시스템에서도 다른 나라들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말을 했습니다. 실제로 저희 직장인 팀이 미국을 방문했었을 당시 지하철에서 작은 화재가 발생한 경우가 있었는데 그때도 다급히 신고는 했지만 미국의 소방대원들이 오는 시간에는 무려 2시간 이상이 걸렸고 지하철 내부에 있던 비상소화기를 미국인 노숙자들이 훔쳐가 버리는 사태가 발생해 상당히 당황스러웠는데 한국은 이러한 문제 자체가 발생할 수 없는 선진국의 나라였죠. 또한 지하철의 긴급 물품들을 누군가가 훔쳐가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저는 한국인들의 높은 선진 시민의식이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 파악할 수 있었고
왜 나타시아가 한국처럼 안전한 나라로 단체 여행을 가야 된다고 주장했는지 그제서야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저와 직장인 동료들은 나타샤의 가이드대로 지하철 티켓을 구매한 뒤 지하철에 올라탈 수 있었고 그 내부에서마저 쾌적한 한국 지하철의 모습에 완전히 넋이 나가고 말았는데요. 한국인들에게는 평범한 지하철 탑승이 지하철이라는 것 자체가 없는 포르투갈에서 태어난 저에게는 너무나 편리한 신세계였고 지하철이 있다면 차도 필요 없을 정도의 편안함이 느껴졌죠. 약 30분 동안 지하철을 탄 뒤 나타샤는 저희에게 다음 역에서 내린 뒤 서울의 길거리를 걸어보자고 했고 저와 동료들은 드디어 서울의 중심으로 들어왔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지하철 밖으로 나오니 곧바로 서울의 도심과 연결되는 인프라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편리했고 한국의 길거리는 늦은 시간이었지만 불빛도 밝고 사람들도 많아서 포르투갈에서처럼 위험한 밤거리처럼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하늘에서 비가 한 방울씩 떨어지더니 갑자기 엄청난 폭우가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는데요. 우산도 없던 상태였기에 저와 직장인 동료들은 그만 비를 피하지 못해 완전히 옷이 젖어버리고 말았고 그칠 줄 모르는 폭우에 어떻게 해야 할지 감조차 오지 않았어요. 더욱 심각했던 것은 시차 적응의 실패 때문인지 한 동료가 몸을 떨며 감기에 걸린 듯한 기침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며 저와 동료들은 나타샤에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며 그만 짜증을 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나타샤는 갑자기 다시 지하철로 돌아가자는 말과 함께 지하철 스테이션으로 들어가면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할 수 있는 시설이 있으니 거기서 샤워도 하고 또 건조기에 말리자면서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말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지하철에 샤워실까지 있고 따뜻한 물을 사용할 수 있다니 저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지만 나타샤는 평소에 자신도 가끔 이용을 한다면서 빨리 따라오라고 하더군요. 나타샤를 따라 어딘지도 모를 지하철역 내부로 들어간 저와 동료들은 비 때문에 추위에 떨고 있었고 그러던 중 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마주하고 말았습니다. 나타샤의 안내를 따라 들어간 그곳에는 샤워실은 물론 포르투갈에서는 비싸서 사용할 엄두도 못 내던 의류 세탁기와 건조기까지 있었고 심지어 나타샤는 샤워실은 무료로 세탁기와 건조기는 굉장히 저렴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서 샤워를 하고 있을 때 젖은 옷을 건조기에 넣으면 된다는 믿을 수 없는 설명을 해주더군요. 상식적으로 포르투갈에서는 중산층 가정에서마저 세탁기와 건조기가 없는 경우가 많은데 신기하게도 한국은 지하철 스테이션 내부에 이러한 편의시설이 저렴하게 운영되고 있었고 포르투갈 호텔보다 쾌적해 보이는 지하철의 샤워실은 이미 몇몇 한국인들이 입장을 기다리고 있더군요. 그리고 순서를 기다려 들어간 지하철 샤워실 내부에는 무료 샴푸와 린스까지 제공되고 있었고 나타샤의 말처럼 따뜻한 물을 바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한국인들의 기가 막힌 아이디어인지 버튼을 누르면 2분 정도 따뜻한 물이 지속되다가 꺼지는 절수 시스템은 공용. 시설물에서마저 낭비되는 물을 줄이는 한국인들의 아이디어에 혀를 내두를 정도였어요. 포르투갈에서는 따뜻한 물을 쓰려면 그에 맞는 엄청난 난방 비용을 내야 되거나 돈이 없는 가정은 물을 끓여서 샤워할 때 물을 섞어서 사용하는 것이 현실이기에 교통수단인 지하철에서마저 편하게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고 또 의료 건조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은 저에게는 천국에 가까웠습니다. 감기에 걸리기 직전이던 직장 동료 피에르도 비를 맞자마자 지하철의 샤워실에서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니 한결 몸이 나아졌다며 편안한 표정을 보였고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가 있었냐면서 한국의 편리한 지하철 편의시설에 감탄을 하더군요. 또한 처음 사용해본 지하철의 건조기도 너무나 신기했는데요. 일반적으로 포르투갈에서는 세탁실이라는 편의시설 자체도 대도시가 아니면 거의 보기가 힘든데 신기하게도 한국은 평범한 지하철역 내부에 수십 개의 세탁기와 건조기가 저렴한 비용으로 운영되고 있었고 나타샤는 이처럼 한국은 교통 인프라가 발달되어 있어
그것을 이용한 편의시설들이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다는 믿을 수 없는 설명을 했습니다. 또한 지하철의 공용 건조기 시스템이라 직원분이 자주 관리를 하는지, 저희가 건조기를 사용하던 중에도 한국인 직원분들이 오셔서 다른 건조기와 세탁기를 직접 관리를 하고 청소하는 모습까지 볼 수 있었는데요. 만약 포르투갈에서 이러한 지하철 건조기 시설을 설치했다면 그냥 설치만 해두고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방치되거나 도심의 노숙자들이 전부 모여들어 건조기를 훔쳐가는 문제가 발생했을 텐데, 역시나 한국인들은 이러한 시설물을 훔쳐가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지 그 누구도 지하철 건조기를 훔쳐가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약 1시간 정도의 재정비 후 지하철 밖으로 나와 보니 이미 폭우는 맑게 그친 상태였고, 방금까지만 해도 비에 젖어 있던 옷이 쾌적해진 상태로 다시 여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오직 한국에서만 가능한 말도 안 되는 선진국 시스템이었죠. 그 후 약 3일 정도 한국에서의 간단한 여행을 즐기던 저와 동료들은 기존 일주일의 여행에서 2주 정도 더 늘리는 휴가 계획 승인을 받았고, 남은 일주일 동안은 한국의 스쿼시 시설에서 연습을 하며 다양한 한국인들과 스쿼시 미니 경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한국에서의 생활은 너무나 편리해서 떠나기 싫을 정도였고, 저는 결국 포르투갈로 돌아오던 날 공항에서 곧바로 다음 한국행 항공권을 예매하고야 말았는데요. 약 2개월 뒤 또다시 한국을 방문하기로 계획한 저는 다음 한국 여행에는 남자친구와 함께 방문해 제대로 된 한국 여행을 즐겨보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제가 경험했던 나라 중 한국만큼 여행하기 좋고 살기 좋은 나라는 없었기에 아마 남자친구도 제가 처음 한국을 경험했던 것처럼 한국의 선진국 시스템에 굉장히 놀라는 반응을 보일 것 같네요. 중국 베이징의 강의실 중국인 학생들이 무언가 열심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바보야, 팬더도 키워주면서 중국한테 돈도 준다니깐 한국은 고지라서 팬더를 더 이상 키울 수 없어. 이게 대체 무슨 말인가요? 한국이 바보라니요? 그리고 한국이 거지라니요? 아무래도 그들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일단 드러나 봐야겠는데요. 오늘의 사연은 한 중국인 여학생의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 베이징에 살고 있는 람마입니다. 제 진로가 처음 시작된 곳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유튜브에서 한국 판다 푸바오를 처음 본 것은 고등학생 시절의 화창한 오후였습니다. 학교 도서관 구석에 앉아 스마트폰 화면에 시선을 고정하고 이 사랑스러운 팬더가 노는 모습을 지켜보던 기억이 납니다. 판다의 귀여운 장난, 그 이상의 마법 같은 무언가가 푸바오의 매력에 빠져들었습니다. 중국의 한적한 마을에 자리 잡은 학교에서는 규범에서 벗어난 행동을 하면 눈살을 찌푸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한국 문화에 대한 저의 새로운 관심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한국 과자를 학교에 가져오고 한국어로 몇 마디 말을 시도하고 공책에 푸바오의 작은 이미지를 낙서하기도 했습니다. 반 친구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지나갈 때면 친구들은 웃고 속삭이고 때로는 서로를 슬쩍 건드리곤 했죠. 가슴이 아팠지만 푸바오는 저와 같은 꿈을 꾸기에는 너무 좁아 보이는 세상에서 저에게 탈출구이자 작은 기쁨이었어요. 밤늦게까지 푸바오 영상을 보면서 한국 문화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음악, 음식, 언어 등 모든 것이 친숙하게 느껴졌습니다. 저에게 말을 거는 것 같은 한국 문화를 탐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모님은 소박하고 근면하며 친절하셨고 항상 저에게 최선을 다해 주시길 원하셨죠. 제가 한국어를 공부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을 때 부모님은 지지해 주셨지만 걱정도 하셨어요. 왜 영어를 하지 않니? 영어가 더 실용적이고 유용하잖아 하지만 저는 확고했습니다. 한국어는 저에게 실용적인 선택이 아니라 소명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마지막 해의 놀림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같은 반 친구들은 영어나 경영학과 같은 전공을 선택하는 반면 저는 한국어를 선택한 채 홀로 서 있었습니다. 넌 시간 낭비하는 거야?
한국어를 공부해서 무슨 미래가 있겠어?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불이 붙었습니다. 모든 웃음과 조롱 섞인 말들이 제 결심에 불을 지폈습니다. 푸바오가 상징하는 문화는 제 일부가 되었고 놓치고 싶지 않은 꿈이 되었습니다. 고등학교가 끝나갈 무렵 저는 한국어 과정이 있는 대학에 지원했습니다. 합격 통지서를 받던 날을 기억합니다. 명문대학은 아니었지만 제가 동경하던 세계로 가는 관문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제 색다른 길을 걱정하시면서도 자랑스러워 하셨죠. 하지만 저는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해 여름 저는 하루하루를 한국어에 몰두하며 보냈습니다. 한글을 배우고 한국 드라마를 자막 없이 시청하고 집에서 김치를 담가보기도 했습니다. 배울수록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었습니다. 아름답고 복잡하고 시적인 언어였어요. 단순히 단어가 아니라 나와는 다른 문화, 사람 역사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했죠. 한국 문화에 더 깊이 빠져들면서 반 친구들과의 거리는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친구들은 제가 한국에 매료된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고, 저는 친구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에 혼자 앉아 한국 과자를 앞에 펼쳐놓고 반 친구들이 3, 4, 5 모여있을 때를 기억합니다. 친구들은 제 이상한 집착에 대해 농담을 하곤 했죠. 외로운 시간이었지만 제 꿈은 그들의 말보다 더 컸습니다. 저는 한국 드라마와 음악, 그리고 푸바오의 영상으로 이루어진 저의 작은 세계에서 위안을 얻었습니다. 저의 외로움을 눈치챈 장 선생님이 어느 날 저를 따로 부르셨어요. 아니, 왜 한국말이냐? 선생님이 부드럽게 물으셨어요. 저는 선생님께 푸바오에 대해 제가 발견한 아름다움과 깊이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장 선생님은 열심히 듣고 있다가 제 기억에 남는 말을 했습니다. 열정을 갖는 것은 좋지만 세상은 넓고 다양한 문화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어느 한 문화에만 매몰되지 마라. 그의 말은 저를 생각하게 만들었지만 제 마음은 이미 한국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주변인들의 지원은 부족했지만 저는 틈날 때마다 한국어 공부를 계속했습니다. 밤늦게까지 한글을 연습하고 K-팝을 듣고 한국 영화를 보곤 했죠. 모두가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고 시간 낭비가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주기로 결심했습니다. 부모님은 걱정하시면서도 조용히 저를 응원해 주셨습니다. 부모님은 제 헌신을 보셨고 제 꿈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하셨지만 믿어주셨습니다. 너를 행복하게 하는 일을 해라. 하지만 스스로를 돌보는 것도 잊지 마. 어머니의 말씀은 제 여정은 오롯이 제 몫이며 그 길을 걷기 위해서는 강해져야 한다는 것을 부드럽게 일깨워주는 말이었습니다. 졸업식은 씁쓸했습니다. 고등학교와 작별을 고하면서 놀림과 고립감, 의구심과도 작별을 고했습니다. 저는 두려움이나 판단 없이 한국 문화에 대한 저의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인생의 새로운 장에 발을 내딛고 있었습니다. 돌이켜보면 고등학교 시절은 힘들었지만 저를 만들어준 시간이었습니다. 내 마음을 따르는 것의 중요성, 홀로 설 수 있는 힘을 배웠죠. 대학 입학을 준비하면서 저는 한국 문화와 언어에 더 깊이 빠져들기로 결심했습니다. 대학 캠퍼스에 첫 발을 내딛었을 때 설렘과 긴장감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이나 푸바오에 대한 저의 열정을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었죠. 이곳에서는 조롱을 두려워하지 않고 한국 문화의 대열정을 펼칠 수 있었습니다. 한국어 수업은 제가 기대했던 모든 것, 그리고 그 이상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오신 교수님은 교과서에서는 결코 배울 수 없는 방식으로 한국어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녀는 한국에서의 생활 풍습, 축제, 한국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그녀의 지도 아래 한국어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한국 문화에 대한 애정도 커졌습니다. 하지만 대학 생활에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재정적으로도 빠듯했습니다. 부모님은 저를 뒷바라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셨지만 그것이 얼마나 큰 부담인지 잘 알고 계셨죠? 부모님의 부담을 덜어드리기로 결심하고 아르바이트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한국어 번역가로 일할 수 있는 인턴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인턴십은 중국과 한국 간의 문화 교류를 전문으로 하는 작은 회사에서 했습니다. 제 적성에 딱 맞는 일이었습니다. 일과 학업의 균형을 맞추는 것은 힘들었지만 보람도 컸습니다. 문서를 읽을 때마다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더욱 눈을 뜨게 되었죠. 대학 생활은 또한 새로운 사회적 도전을 가져왔습니다. 친구도 몇 명 사귀었지만 한국 문화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변두리에 있는 제 자신을 종종 발견하곤 했습니다. 여전히 제 열정을 이상하게 여기는 친구들도 있었지만 저는 이제 더 자신감이 생겼고 제 길에 대한 확신이 생겼습니다. 더 이상 친구들의 인정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저는 꿈이 있었고 그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으니까요. 교수님은 제 헌신을 눈여겨보시고 자주 격려해 주셨어요. 한국 문화에 대한 내 열정은 대단해. 그녀는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단순히 단어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그들의 삶의 방식을 이해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라. 그녀의 말은 제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저는 단순히 언어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세상과 소통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으니까요. 두 번째 해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국의 이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에 오른 것입니다. 한국 스포츠와 저와 같은 팬들에게 자랑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또래 친구들 사이에서 한국 문화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죠. 모두가 한국에 대해, K-팝에 대해, 드라마에 대해, 손흥민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죠. 제 열정은 더 이상 특이한 것이 아니라 주류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변화는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대학에서 한국 문화 동아리를 만들었습니다. 매주 모여서 한국 드라마와 음악에 대해 토론하고 한국 요리법도 배웠습니다. 소규모로 시작한 모임은 곧 규모가 커졌습니다. 저는 점점 커져가는 한국 문화 애호가 커뮤니티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외로웠던 고등학교 시절과는 사뭇 달랐죠.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은 커졌지만 제 진로에 대해 의문을 품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이 모든 것을 시작한 팬더 푸바오를 떠올리며 결심을 굳혔죠. 저는 단순히 트렌드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상상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열정을 추구하고 있었으니까요. 비슷한 시기에 중국에서 한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K-팝 밴드가 대세였고 한국 드라마가 곳곳에서 화제를 모았으며 한국 패션과 뷰티 제품에 대한 수요가 높았습니다. 갑자기 한국 문화에 대해 잘 아는 것이 자산이 되었고 저는 이 문화 현상의 한가운데에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새롭게 깨달은 인식과 함께 더 많은 도전이 찾아왔습니다. 학업과 업무, 한국 문화 동아리 활동의 균형을 맞추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었습니다. 버겁게 느껴지는 날도 있었고 내가 잘해낼 수 있을지 의심스러운 날도 있었죠. 하지만 그때마다 고등학교 시절 제가 겪었던 조롱과 외로움, 그리고 그 이후 제가 얼마나 많이 성장했는지를 떠올렸습니다. 이런 생각이 저를 계속 나아가게 했고 수년 동안 쌓아온 힘과 회복력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저는 번역 회사에서 풀타임으로 일하면서 도전과 보람을 느꼈어요. 저는 언어뿐만 아니라 문화 교류와 이해에 관한 프로젝트에 참여했습니다. 저는 단순한 번역가의 역할이 아니라 중국과 한국의 차이를 연결하고 조율하는 문화적 가교 역할을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곧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은 높아졌지만 이를 가르치고 공유하는 방식에는 격차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 궁금해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때 문득 온라인 한국어 학원을 개설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어를 배울 뿐만 아니라 문화를 이해하고 감상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될 수 있을 것 같았죠. 이 아이디어를 몇몇 동료와 친구들에게 공유했고 반응은 압도적으로 긍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디어를 현실화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시간, 노력,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다고 확신할 수 없는 자원이 필요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한국 문화에 대한 저의 열정을 접근하기 쉽고 매력적인 방식으로 공유하며 진정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기회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몇 달 동안 콘텐츠를 기획하고 만들고 잠재적인 강사와 협력자들을 찾아다녔습니다. 힘든 과정이었지만 신나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마침내 온라인 학교를 시작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저는 누구나 한국 문화의 물결을 탈 수 있는 곳이라는 뜻에서 한류 아카데미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반응은 기대 이상이었어요. 중국 전역에서 한국에 대해 배우고자 하는 학생들이 등록했습니다. 언어 수업부터 문화에 대한 통찰까지 한류 아카데미는 한국 문화 예술가들의 허브가 되었습니다. 그 열정을 나누고 싶다는 꿈이 현실로 다가왔고 그 열정이 멀리까지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정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 솔선수범의 감명을 받은 모교에서 한국어 전공자를 위한 진로 박람회에 저를 초대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제자리에 있었던 학생들과 제 경험과 인사이트를 공유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고 설레기도 했습니다. 진로 박람회는 대성황을 이루었습니다. 학생들은 한국 문화에 대한 열정을 직업으로 바꾼 한 소녀의 이야기에서 영감을 얻었습니다. 저는 도전과 노력, 그리고 열정을 쫓았을 때의 만족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인내와 헌신이 있으면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한국 문화를 좋아한다는 이유로 놀림을 받던 시절부터 성공적인 전문 직업인이다. 기업가가 되기까지 제 여정은 놀라웠습니다. 저는 장벽을 허물고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열정을 따를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가장 감동적인 순간 중 하나는 한 고등학생이 제 강연이 끝난 후 다가왔을 때였습니다. 조금은 어리숙해 보였지만 호기심이 가득한 눈빛이 제 또래의 저를 많이 닮았습니다. 한국 드라마에 관심이 많아 놀림을 받았는데 제 이야기를 듣고 나서 두려움 없이 열정을 품을 수 있는 용기를 얻었다고 하더군요. 이런 순간이 모든 것을 가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동안을 되돌아보니 제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깨닫게 됩니다. 푸바오 동영상에서 위안을 찾던 여고생에서 문화 교류를 주도하는 여성이 되기까지 제 여정은 우여곡절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도전과 좌절은 저에게 소중한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